충남북지관 시수필 창작반 어르신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수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수필 쓰기, 수필의 문장을 특별하게 하는 것. 그래서 특별한 문장들을 쓰면 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하게 요즘은 수필도 시처럼 아주 이렇게 기교가 아름답고 정말 그 문장이 참 그 표현이 수필 그전에 이제 쓰는 수필들은 그냥 쭉 생활들을 또 사람들을 느낀 것들을 그냥 썼는데 지금들은 아주 시적인 표현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필 문장을 특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는데 띄워진 교환을 좀 보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해하기 쉽게 쓴다. 그러니까 시도 마찬가지지만 수필도 추상적인 것, 허상적인 언어, 난해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를 남발하지는 않았는가 하고 작품을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쓴 작품을 태고 과정에서 쭉 읽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첨삭을 하면서 이렇게 문장을 부드럽게 잘 만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추상적이고 허상적인 언어, 난해한 언어, 나만 아는 언어, 뭐 이런 거.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외국어 표현을 많이 섞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외국어를 남발하면은 정말 작품성이 없게 되고 읽는 사람들이 조금 자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삼가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의 고백으로 진솔하게 쓴다. 그렇습니다. 수필은 자기가 느낀 것, 시는 어떤 그 느낌을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필은 그렇게 꾸미는 것보다 진솔하게 자기 고백적인 작품으로 써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과시, 과장, 허위, 타인에 대한 비방을 적나라하게 나타내지 않았나 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태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를 나타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낮추게 되고 또 나를 잘 보이게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조금 낮추게 되겠죠. 그러면 작품성이 없고 사람들이 겸손하게 작품을 겸손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은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써야 됩니다. 시나 수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경쾌하게 쓰고 함축을 해서 쓴다. 이 함축이라는 것은 장광설을 늘어놓지 말고 그것을 잘 이렇게 시도 축소를 하고 함축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아주. 그런데 이 수필도 설명같이 너무 길게 여러 말을 표현을 하면은 안 되죠. 한 가지로서 표현을 할 수 있으면은 줄여서 한 문장으로다가 함축을 하고 그 감춰져 가지고도 독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황한 설명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군더더기가 있으면 이제 잘라내야 되겠죠. 그리고 과다한 수식을 꾸미는 거죠. 수식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산뜻하고 우아미를 갖추는 거예요. 작품을 시도 마찬가지지만 수필을 읽을 때 진짜 어쩌면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아주 그냥 깔끔하게 잘 썼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음식도
참 정갈하고 깔끔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맛이 있다. 이렇게 양념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음식이 맛있는 것이 아니죠. 적당하게 해서 해놨을 때 그 참 깔끔하면서도 입맛에 탁 맞는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우아미를 갖추려면. 그리고 상스러운 말이나 또 비꼬는 비유는 없었는가 한번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비꼬는 말 이런 거. 그리고 같은 어휘라도 아주 부드럽게 좀 품위 있게 이렇게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느낌의 표현이 너무 과장되게 느꼈던 것을 과장되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절제가 있어야지. 우리가 울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울음을 울을 때 소리내고 운다고 그래서 슬픈 거예요. 어깨를 들썩이면서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이렇게 틀어 막으면서 그냥 나타내지 못하지만 얼마나 슬프면은 그냥 입을 틀어 막고 그렇게 그냥 몸을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운다. 이러면 어느 것이 더 고상하고 더 깊은 감동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표현을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절제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낮다고 해서 느껴졌다 그래서 그걸 느낌을 크게 확대를 해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나는 대로 막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줄여야 되지, 너무 지나치지, 또 너무 소극적이지, 이렇게 이제 해서 적당하게 절제 있게 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잔잔하면서도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야 합니다.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흐트러지지 않게 써서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하는 것이죠. 또 참신하고 새로운 충격을 줄 표현을 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아까 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작품도 무엇인가 정말 참신하다. 어떻게 이런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했지? 이런 걸 깨닫게 되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필도 마찬가지로 낡은 표현은 하지 않고 신선한 표현으로 독자가 충격을 받도록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자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풍자적인 것이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풍자적인 것, 예를 들면 이소우와 같은 것들은 참 뭐 그렇게 요란 떨지 않았지만 보면은 정말 그 웃음이 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소부화를 정말 아주 그 해학과 풍자의 정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다 읽고 이렇게 거기서 우리 작품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런 해학과 풍자가 작품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작품과 무관한 것,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이렇게 갖다가 그냥 끼워 맞추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저속한 내용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속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표현은 저속하게 하지 말고 독자가 저속하다. 정말 이런 거는 저속한 내용이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작가는 표현을 그렇게 저속하지 않게 사실화하지 않고 좀 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품을 읽었을 때 여유 있는 분위기와 여운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편안하게 이렇게 읽으면 편안할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읽도록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작품을 읽으면은
너무 급한 거를 느껴서 읽으면서도 그 작품을 따라가느라고 좀 숨이 헐떡거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작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작품은 읽으면서도 편안하고 읽은 뒤에 맛도 편안하고 맛깔스럽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작품에서 독자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운을 주는 그런 작품을 쓰는 것이 작가의 정말 아주 훈련에서 나오는 좋은 작품 쓰기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읽고선 오래도록 상상을 하며 기억하는 작품이 되도록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동안 읽은 작품 중에서라든지 수필 중에서라든지 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감동받은 시 한 편 읽어보세요라든지 낭송해보세요라든지 수필을 한번 제목이라도 내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작품들을 읽으면 우리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게 되겠죠. 여기까지 수필의 문장을 특별하게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필 한 편을 낭독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정호승님의 아기 발은 예쁘다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한번 이것은 이제 에세이집으로 나온 건데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아기 발은 예쁘다. 정말 이 작품을 읽으니까 편안하고 아름답고 귀엽고 또 작가의 그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 작가의 그 고상하고 하면서도 아주 온유한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낭독해 보겠어요. 아기 발은 예쁘다. 정호승.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손꼽으라면 단연 아기의 발이다. 첫돌 지난 아기의 신체 부위 중 어디 한 군데 어여쁘지 않은 데가 있으랴마는 나는 아기의 발을 가장 예뻐한다. 물론 고사리 새순 같은 아기 손도 예쁘지만 얇은 혼이불 사이로 살며시 삐져나온 아기의 발은 너무나 예쁘고 앙증스러워 나를 어찔하게 만든다. 특히 새끼 발가락을 보면 무슨 맛있는 과자인 양 그대로 앙하고 깨물어 먹고 싶다. 연분홍빛을 살짝 띤 아기의 새끼 발톱은 얇고 보드랍다. 못해 투명하기까지 하다. 굳은 살이 박히고 뭉그러져 보기조차 싫은 내 새끼 발톱이 처음에는 이렇게 어여쁜 것이었구나 하고 감탄하게 된다. 나는 사람의 새끼 발가락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못생긴 줄 알았다. 발톱을 깎을 때마다 뭉툭하게 뭉그러진 새끼 발톱만 봐왔기 때문이다. 처음엔 누구나 아기 발처럼 발이 다 예쁘지만 살아갈수록 발 모양이 점점 보기 싫게 변한다. 발의 모양이 곧 삶의 모양이 되는 것이다.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발의 형태가 일그러져 그 힘듦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마치 고된 훈련 과정을 거친 레슬링 선수의 귀가 뭉툭하게 변형된 것처럼 발의 모양 또한 마찬가지다. 발끝에 힘을 주고 서서 춤을 추는 발레리나의 발이 어찌 온전할 수 있겠는가.
스케이트 선수들은 발과 스케이트와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스케이트를 맨발로 신는다고 하니 그 발이 온전할 리 있겠는가. 나는 갓 태어난 아들 후민이의 발이 하도 예뻐서 틈만 나면 만지거나 간질거나 입술을 갖다 대며 행복해했다. 그런 나를 보고 동화작가 정채봉 씨는 아기 발바닥에 먹물을 묻혀 탁본 뜬듯이 한 화선지에다가 콕 찍어 놓으면 훗날 큰 기념이 될 것이라며 특별히 권유하기도 했다. 차일피일 하다가 결국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막 걸음걸이를 시작한 후민이가 처음으로 신발을 신은 날은 아직 기억에 새롭다. 그날 일에 지친 봉급생활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퇴근을 하고 현관문에 들어서자 신발장 위에 조그만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이 신발 누구 거지? 후민이? 네, 오늘 후민이 신발 샀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와 한 뼘도 채 안 되는 신발을 들고 호들갑을 떠는 아내는 드디어 후민이가 신발을 신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아내의 손에 들린 후민이의 신발은 혼이불 사이로 삐져나온 후민이의 발처럼 앙증스럽고 어여뻤다. 나는 후민이한테 신발을 신기고 안방과 마루를 한참 동안 걷게 했다. 뒤뚱거리다가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워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게 했다. 내가 처음 신발을 신고 아장아장 걸었을 때도 부모님이 지금 나처럼 기뻐하셨겠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공연히 숙연한 웃음이 입가에 번졌다. 신발 공장에서 아기 신발을 만드는 이들은 얼굴에 항상 웃음꽃이 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비록 신발을 만드는 노동의 공정이 힘들겠지만 신발을 신고 아장아장 걸을 아기들을 떠올리며 그 안이 미소가 떠돌지 않겠는가. 나는 요즘도 아기 발만 보면 만지고 싶어 안달한다. 아이고 예뻐라 하고 아기 발을 슬쩍 만져본다. 그럴 때 아기가 나를 보고 한순간 웃음이라도 보이면 그동안 켜켜이 쌓인 삶과 삶의 고통이 봄눈 녹듯이 녹아버린다. 세상에 이런 무상의 선물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천사의 미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예뻐도 아기의 손발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난 모르는 사람이 아이가 예쁘다고 말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지만 머리를 쓰다듬거나 볼이나 손발을 만지는 것은 싫어한다. 그래서 요즘 나는 아무리 만지고 싶고 뽀뽀하고 싶어도 손으로는 만지지 않고 그저 눈으로만 만진다. 어떤 때는 아기를 자꾸 만지는 이를 만나면 그러지 말라고 참견까지도 한다. 중략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내 발을 아기 발처럼 소중히 여긴다. 많은 이들이 손의 수고는 소중히 여기지만 발의 수고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손은 발을 씻겨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발은 그 손을 다른 곳으로 데려다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손이 가보고 싶은 곳이 있을 때 발이 가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 따라서 손에 쓰거나 발에 쓰거나
수고의 가치는 똑같다. 하루 종일 서울 거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온 내 발을 깨끗이 씻고 물끄러미 바라본다. 아직도 내 발이 포대기 밖으로 살짝 삐져나온 아기의 발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온갖 고생을 다 해온 발뒤꿈치에 굳은 살이 굳게 박힌 지금의 내 발 또한 아름답지 않을 것은 아니다. 이상 수필 한 편을 읽었습니다. 길어서 두 번은 못 읽지만 아기 발은 예쁘다. 정호성님의 이 귀한 아주 동화 같은 아름다운 글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필도 많이 읽고 시도 많이 읽어서 습작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